그러면 제2장으로 가셔서 네, 67페이지 가보겠습니다. 자, 67페이지부터는 우리가 그 계정 과목별 회계라고도 해요. 우리 주제는 회계 이론 제대로 알기라고 되어 있네요. 회계 이론을 제대로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회계 이론을 제대로 안다는 것은 뭐냐?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회계의 개념은 알았으니까 자산부채 자본 수익과 비용에 관한 계정 과목들을 전부 한번 뒤져보자 하는 얘기입니다. 그 중에 먼저 재무상태표 개정을 먼저 할 거고요. 재무상태표 개정 중에서 오늘은 유동자산을 공부할 겁니다. 유동자산이라 하는 것은 여러분 1년 안에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을 우리가 유동자산이라 한다고 그랬죠. 유동자산을 다시 두 개로 나눕니다. 당좌자산하고 재고자산으로 나누어지는데 당좌자산이라는 말이 좀 어렵죠. 그래서 당좌자산은 앞에서도 제가 살짝 이 얘기를 했는데 유동자산 중에서 말이죠. 판매 과정을 거치지 않고 1년 안에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이 유동자산이에요. 판매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예. 그러면 이제 어떤 것들이냐? 은행에 가서 찾기만 하면 되는 것들이에요. 네, 은행에서 찾기만 하면 바로 현금이 됩니다. 아니면 아예 지금 현금화 되어 있거나 이런 것을 우리가 당좌 자산이라고 합니다. 그 아주 좋은 자산이죠. 당좌 자산. 우리 가정에서도 당좌 자산이 많으면 현금이 많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현금 많은 사람. 네. 자. 그래서 당좌 자산에서 첫 번째 배우는 게 뭐냐? 현금과 현금성 자산을 배울 거예요. 그러면 현금과 현금성 자산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무슨 단어냐 하면은 우리가 계정 과목을요. 이렇게 묶어서 표시하는 것을 우리가 통합 계정이라는 말을 해요. 통합 계정이다. 예. 통합 계정. 그래서 한번 저 프로그램을 슬쩍슬쩍 우리 보면서 여러분들 좀 이해를 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계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가지고 보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회사 코드가 있나요? 네. 자, 어떤 회사로 제가 로그인을 했는데요. 재무상태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상태표가 마감이 안 되어 있을 텐데, 예, 딱 에러가 나죠? 아직 제대로 지금 결산이 끝나지 않은 상태예요. 자, 일단 닫아놓고, 자, 에러가 납니다만 하여튼 재무상태 모양을 지금 우리는 보고 있는 겁니다. 재무상태표가 비교식으로 작성된다는 말은 당기와 전기를 이렇게 함께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는
당좌자산 해가지고 밑으로 쭉 보면은 현금, 당좌예금, 보통예금. 네, 화면을 좀 키워드릴까요? 계정 과목만. 네. 아이고 이렇게 해야 키워지. 자, 당좌자산 해가지고 그 밑으로 현금성, 유동성이 높은 것부터 쭉 아래로 내려오면서 이제 유동성이 낮아지죠. 현금, 당좌예금, 보통예금, 정기예금, 외상매출금, 대손충당금, 외상매출금에 대한 이건 차감 계정인데요. 자, 이런 식으로 이런 자산들이 우리 당좌자산이에요. 예. 물론 대손충당금은 자산이라고 하진 않습니다. 이 차감 계정이에요. 빼주는 거니까. 근데 이렇게만 나오는 게 아니라 제출용이라는 재무상태표를 한번 제가 제출용 탭을 눌러보면 여기 당좌자산 해가지고 아까 보였던 현금, 당좌예금, 보통예금 이거 싹 없어지죠. 그래가지고 여기 파란색으로 현금 및 현금성 자산 해가지고 통합해가지고 딱 표시한다 이거예요. 예, 이런 것을 우리가 통합계정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계정 과목은 아니에요. 이 안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당좌자산에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배운다는 말은 뭐냐? 과목별에 가보면은 이렇게 현금, 당좌예금, 보통예금, 정기예금, 외상매출금 이런 것들이 있죠. 이걸 배우겠다는 거예요. 이걸 배우겠다. 외상매출금은 현금성 자산 아니에요. 여기까지가 현금성 자산. 여기까지가. 그래서 아까 다시 글로 가볼까요? 제출용에 가면은 네, 외상매출금은 이 속에 들어가 있어. 매출채권 안에. 네. 자, 그래서 현금이 현금성 자산이라는 의미는 통합계정으로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통합계정이에요. 자, 그 중에 이제 세부적인 거 현금부터 볼까요? 여러분 뭐 현금 하면은 여러분이 그냥 다 아는 것이죠. 뭐가 현금이에요? 여러분 지갑에 들어있는 지폐나 동전이 바로 현금입니다. 우리가 말하자면 통화라고 그러죠. 통화. 그러면 이것만 현금으로 부르지 않아요. 회계에서는 통화 대용증권까지도 현금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통화 대용증권이라는 건 뭐냐? 지폐나 동전처럼 쓰이는 증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쓰고 있는 것 중에 만원짜리, 5만원짜리 지폐처럼 쓰고 있는 증권이 뭐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기압수표. 네, 요즘은 5만원권이 나오면서 자기압수표가 별로 과거에 비해서는 별로 볼 수는 없어요. 네. 옛날에 5만원 증권 나오기 전에는 만원짜리나 5천원짜리가 주로 지폐였기 때문에 뭐 한 20만원 지갑 넣으면 지갑이 너무 불룩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50만원 현금 가지고 가려면 지갑이 그냥 만원짜리 50장이니까 어떻겠어요? 너무 두툼하죠? 그러니까 은행에 가가지고 10만원짜리 자기압수표를 보통 사람들이 많이 바꿔서 지갑을 얇게 해서 들고 다닙니다. 자, 그게 자기압수표입니다. 자기압수표는 뭐예요? 은행이 발행한 수표예요. 자기압수표는 국민은행이 발행했다, 농협이 발행했다, 그 밑에 나와요. 발행인이 은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기압수표 가지고 말이죠. 마트에서 물건 사면 현금처럼 받아줘요. 이게 통화 대용증권이에요. 그 다음에 타인이 발행한 당좌수표. 당좌수표는 좀 금액이 크죠. 왜냐? 자기압수표는 은행이 발행하니까 개인들이 많이 5만원짜리, 10만원짜리, 100만원짜리도 물론 자기압수표 만들 수 있어요. 당좌수표는 기업이 발행합니다. 기업이. 은행하고 당좌 거래를 개설해가지고 기업이 발행한 수표예요. 이것도 현금처럼 쓸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송금수표, 우체국을 생각하시면 돼요. 우편환 증서, 배당금 지급 통지표, 만기도래 국공채 및 회사채 이자표까지도 통화 대용증권으로 회계 처리하는데 우리 시험에서는 뒤에 있는 건 거의 안 나오니까 네, 현금 하면은 어디까지 아셔야 돼요? 지폐 및 동전에다가 자기압수표, 당좌수표가 현금이다.
이 정도는 알아야 되겠다. 현금이라는 개념 과목으로 처리하는 게 지폐와 동전이고 자기합 수표하고 당좌 수표까지는 꼭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개념 과목 당좌 예금이라는 걸 알아보겠습니다. 당좌 예금. 그러면 그 옆에 붙어 있는 당좌 차월은 뭐냐? 우리 통장에 마이너스 통장과 같은 겁니다. 네, 우리가 이제 보통예금 개인들이 보통예금 계좌를 만들 때 은행하고 차월 마이너스 계약을 맺어놓으면요, 이제 한도를 정해놓죠. 뭐 100만 원 한도 이러면은 100만 원까지는 자동으로 대출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에다가 보통예금 계좌를 만들 때 그 마이너스 계약 계정을 만들어 놓으면 그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00만 원 만들어 놓잖아요. 그러면 은행에서 이제 돈이 카드 이용 대금 같은 거 빠져나갈 때 내가 잔고보다 더 많이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해 놓은 거예요. 만약에 모자라게 그러니까 최대 금액을 정해 놓죠. 그 한도 내에서는 자동으로 대출이 일어나는 거죠.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표를 기업이 아까 여기 기업이 발행하는 수표가 이 당좌 수표인데 회사가 수표를 발행하다가 보면은 잔액을 딱 맞춰서 발행하지 못하고 잔액보다 조금 넘어서 발행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만약에 은행에서 바로 지급 거절을 해버리면 부도가 나기 때문에 사고가 터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는 당좌 차월 계약을 맺어놓습니다. 자, 당좌예금. 기업에서 현금 거래의 번거로움과 위험을 막기 위해 거래대금을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는데 이때 발행하는 수표가 당좌 수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당좌 예금이라는 이 예금은 돈을 인출을 하려면 꼭 당좌 수표를 발행해야 돼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당좌 개설을 하잖아요. 그럼 은행에서 지점에서 뭘 주냐면 기업에다가 수표를 줘요. 이 앞으로 돈 찾으려면 이걸 발행해서 찾으세요. 통장 가지고 와서 이렇게 인출 안 해줍니다. 수표 발행해야 인출을 해주죠. 그래서 당좌 수표를 통해서 인출하는 예금이 당좌 예금이에요. 자, 다음 페이지 계속 설명합니다. 당좌 예금에 대해서. 기업이 은행과 당좌 거래의 약정을 맺고 일정한 현금을 입금한 후 당좌 수표를 통해서만 인출이 되는 예금이 당좌 예금입니다. 당좌 차월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죠. 이미 발행한 수표와 어음에 대해 예금 잔액이 부족해도 지급하도록 은행과 맺은 약정으로서 결산 시 이건 빌린 돈과 마찬가지예요. 단기 차입금으로 대체를 시키게 됩니다. 결산시라는 건 언제예요? 결산일이 우리 기말 12월 31일 날 만약에 우리 회사 당좌 예금이 마이너스 100만 원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 재무제표에다가 당좌 예금 마이너스 100만 원 이렇게 표시하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예요. 마이너스 100만 원이 아니라 당좌 예금을 0원으로 해놓고 부채로 표시해라. 단기 차입금 부채. 부채로 대체해야 된다.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당좌 예금이 마이너스가 나 있으면 결산 때는 그 기중에는 그냥 마이너스 나온 채로 상관없어요. 그 한도액으로만 되어 있으면. 그런데 언제 결산할 때는 마이너스 안 된다 이거죠. 단기 차입금으로 대체해 가지고 부채로 표시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지금 현금과 당좌 예금 두 개 배웠는데 여기에 무슨 표를 하나 만들어 놨어요. 자, 우리 기업이 발행한 당좌 수표를 지급했을 때 우리 회사가 발행한 당좌 수표를 지급하면 계정 과목이 뭐냐 이겁니다. 당좌 예금이에요. 아까 당좌 예금이라는 것은 수표를 발행해야만이 인출, 찾을 수 있다 그랬죠.
그러면 우리 회사가 수표를 발행해가지고 거래처에다 줬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거래처에서 그 수표 가지고 막 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언젠가 그 수표가 은행으로 들어가겠죠. 은행으로 들어가면 우리 회사 은행 계좌, 당좌예금 계좌에서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당좌예금이라고 계정 과목을 쓰면서 대변에 적는 거죠. 왜 대변에 적는지 아시겠죠? 자산 감소니까. 우리 회사가 수표를 발행하잖아요. 그럼 우리 회사 통장에서 빠져나가게 돼 있어요. 통장에서 빠져나가면 자산 감소니까 대변에 기록하는 거죠. 당연하죠. 그다음에 두 번째 줄 볼게요. 오늘은 왜 그럴까 이게. 여기 있네. 이 상담은 어떤 날이? 두 번째 줄. 우리 기업이 발행한 당좌 수표를 수취하면, 수취라는 건 받는 거예요. 우리 기업이 일주일 전에 100만 원짜리 수표를 우리 회사가 발행했었어요. 그래서 대변에 당좌예금이라고 이렇게 회계 처리를 했는데 그 수표가 우리 회사에 다시 들어왔네? 그러면 통장에서 빠진 게 아니라는 얘기죠. 안 빠졌으니까 당좌예금 차변에다 다시 기록해야죠. 당연한 거죠? 네. 자, 두 번째 줄까지 여러분 잘 이해했어요. 자, 이제 세 번째 줄하고 네 번째 줄은 우리가 발행한 게 아니라 타인이 발행. 타인. 우리 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 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여기서 타인, 뭐 타회사라고 안 하고 타인 이런 식으로 표시하냐면 타회사의 대표이사 이름으로 그걸 발행해요. 대표자 이름으로. 그러니까 결국에는 대표자. 그 대표자가 발행인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타인이 발행한 수표를 지급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당좌 수표는 아까 현금에 포함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타인이 발행한 수표를 우리가 가지고 있던 걸 지급하면 현금이잖아요. 지급했으니까 현금 대변에 기입하는. 맞죠? 네. 타인이 발행한 수표를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다가 그 수표를 뭐 무슨 대금으로 이렇게 지급했다는, 네. 지급했다는 얘기예요. 네. 지급하면 당연히 대변에 대변에 현금이 돼야 되겠죠. 그다음에 그 네 번째 줄 보세요. 타인이 발행한 수표를 수취하면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타인 발행 수표는 현금이니까 차변의 현금 받았으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그 당좌 수표에 대해서 정리하면 딱 두 가지입니다. 당좌 수표에 대해서 정리하면 우리가 발행한 수표는 지급했던 받았던 계정 과목이 당좌예금이고, 당사가 발행한 것은, 타인이 발행한 것은 지급하던 수취하던 현금이라는 얘기예요. 계정 과목이. 예. 그래서 당좌 수표가 당좌예금으로 정리되는 경우와 현금으로 정리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당좌예금은 당사가 발행한 것들, 현금으로 처리할 때는 타인이 발행한 것이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보통 예금으로 가볼까요? 네, 보통 예금은 어려울 게 하나도 없는데 시험에
엄청 많이 나오죠. 네. 왜냐하면 돈을 받았다 대개 현금으로 요새 안 받고 보통예금으로 입금되었다 이렇게 많이 나오니까 자 아주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어려울 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도 다 보통예금은 하나씩 가지고 있잖아요. 예, 은행 예금 중에서 만기가 정해져 있지 않고 입출금이 아주 자유로운 요구불 예금을 우리가 보통예금이라 그러죠. 보통예금 현금성 자산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네, 그 다음에 이제 현금성 자산은 뭐냐? 그 외의 현금성 자산은 취득 시, 취득이라는 건 뭐 은행 상품으로 말하면 상품 가입 시 뭐 이런 말과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채권 같은 거라면 취득이라고 하는 게 맞죠. 매입 시라고 해도 되고. 그래서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인 즉 유동성이 매우 높은 단기 금융 상품으로서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네, 그러니까 우선 여기까지만.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인 무엇? 금융상품. 금융상품. 이게 현금성 자산이에요. 앞에 말한 현금, 당좌예금, 보통예금 말고 현금성 자산에 들어가는 거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이에요. 그거 잘 알아주세요.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이 뭐다? 현금성 자산이다. 그 위에 3개 빼고, 네. 3개도 현금성 자산이에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 보통예금, 당좌예금 다 포함돼서. 자, 그러면 어떤 특징이 있느냐? 이 현금성 자산이라는 것은 큰 거래 비용 없이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요. 가치 변동의 위험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식은 현금성 자산으로 포함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주식은 투자의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만기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현금성 자산으로 주식은 분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채권은 현금성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채권은 물론 채권도 투자 목적이긴 하지만 금융상품으로서 만기가 있기 때문에 채권이라는 건 주식이라는 건 만기가 없어요. 그러나 채권은 만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공채를 구입을 했는데 우리 회사가 만기가 오늘 10월 10일 날 구입을 했는데 만기가 12월 5일이에요. 그러면 2달 정도밖에 만기가 안 남았죠? 이것은 현금성 자산으로 표시한다 이거예요. 현금성 자산으로. 현금성 자산에 속하는 채무증권. 여기 채무증권이 뭐냐면요. 우리가 두 자로 줄여서 보통 채권이라고 부르는 게 채무증권이에요. 채권. 그래서 현금성 자산에 속하는 채무증권 및 단기 금융상품의 만기는 재무상태표일 현재의 기준이 아니라 취득 당시의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그래서 아까 저 위에서 현금성 자산은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이다. 이렇게 정리를 했던 것이죠.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 네. 그렇게 알아두면 돼요. 현금성 자산은 어렵지 않습니다.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인 상품. 그러면 이제 현금과 현금성 자산이 어디에 해당되느냐? 지금 앞에서 말했던 현금하고 당좌예금하고 보통예금하고 그 다음에 뭔지는 모르겠지만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 몽땅 거기까지가 현금성 자산입니다. 거기까지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다. 자, 그 다음에 현금 과부족이라는 임시 개정 과목이 여기 또 소개가 됩니다. 이거는 임시 개정 과목이에요. 여기서 이제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개정이다라고 했잖아요.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개정이 몇 가지가
나옵니다. 우리 이제 공부하다 보면 현금 과부족이 제일 먼저 나왔는데 장부의 현금 계정 잔액이 현금의 실제 잔액과 일치해야 하지만 계산이나 기록상의 오류 아니면 분실했거나 도난 등의 이유로 일시적으로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일시적으로 일치하지 않을 때 사용하는 계정이 현금 과부족 계정입니다. 현금 과부족. 그래서 밑에 예를 들어볼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장부상 현금 잔액이 작다네요. 여기다 숫자를 넣어서 보면은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장부상 현금은 가령 5만 원인데 실제 현금은 8만 원이다 이런 얘기죠. 이게 부등호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장부에는 5만 원이 지금 잔액으로 되어 있는데 금고를 열어보니까 3만 원이 더 많은 거예요. 예. 금고의 현금이 과할 때, 과하다는 건 많다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회계 처리를 해놓느냐? 3만 원을 여기 차변에 현금을 늘려 잡아놔야 돼요. 장부를 고쳐야 되니까. 많은 돈이 있으니까 그 현금 3만 원을 싹 빼가지고 내 주머니에 딱 넣어버리면 끝나지 않느냐? 장부하고 맞으니까. 그러면 안 돼요. 네. 분명히 이 돈은 거짓말을 안 합니다. 거기 3만 원이 많은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장부가 뭐가 누락된 거예요. 장부가. 네. 돈이 그냥 지가 걸어서 거기 들어갔겠어요?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습니다. 예, 그걸 의심하면 안 돼. 이게 남의 돈이 여기 왜 들어와 있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이거 분명히 우리 회사에 들어온 돈이에요. 들어온 돈인데 장부가 뭔가 기록을 무슨 이유 때문에 빠뜨린 거다. 그래서 무조건 장부를 늘려 잡아야 돼요. 차변에 현금 3만 원 이렇게 잡은 거예요. 근데 대변에다가 이제 뭘 기록해야 되는데, 무슨 돈을 받았는지를 기록해야 되는데 그 원인을 몰라요. 그래서 임시로 쓴다 이거예요. 현금 과부족 이렇게 임시로 3만 원. 그러다가 이제 밝혀지면 만약에 외상 매출금을 받은 것이었다. 그러면 현금 과부족 차변에 적고, 그래서 현금 과부족 3만 원 차변에 적어요. 제로 만들고 대변에는 외상 매출금 3만 원 이렇게 하면 정리가 깔끔하게 정리가 되지요. 그런데 이 두 번째 줄은 뭐냐면 원인 불명. 끝까지. 언제가 끝이죠? 결산하는 날까지. 그러니까 오늘 현금이 3만 원 많은 게 발견이 되어 가지고 회계 처리를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했어요. 여기 3만 원, 여기 3만 원. 그런데 이것이 끝까지 원인이 안 밝혀졌다. 여기서 끝까지라는 건 결산일까지를 말합니다. 12월 31일이 됐는데도 이게 안 맞춰졌어.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이렇게 하라 이겁니다. 현금 과부족은 임시 계정, 일시적으로 쓰는 계정이기 때문에 결산 때 잔액이 나오면 안 돼요. 항상 잔액이 안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반대쪽에다가 그 똑같은 금액을 기록하면 계정이 양쪽 합계가 똑같아지죠? 그러니까 잔액이 제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그대로 3만 원을 차변에 줬고, 대변에는 뭔지 모르겠다. 근데 돈이 들어왔으니까 자비익이라고 하는 저게 영업의 수익에 해당되는 계정 과목이에요. 예. 정말 잘 안 쓰는 계정 과목입니다. 예, 결산 때 뭐 좀 잡다한 것들, 잡다한 수익을 자비익으로 잡아요. 예, 아까 우리가 무슨 폐지를 모아가지고 창고를 정리하면서 그 뭐 재활용 잡지가 엄청 나왔네. 이걸 그 폐지 업체에다가 팔았더니 5만 원이나 줬어요. 5만 원 들어온 거 이런 걸 자비익 같은 거 잡아. 네, 이렇게 해서 자비익 3만 원. 그러면 어떻게 되죠? 결국에
이 현금 과부족은 재무상태표에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잔액이 없어져 버리니까. 예. 이것만 남게 되는 거죠. 현금이 자비익으로 들어왔다. 예. 이것만 나중에 남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밑에 거는요. 반대의 경우가 되겠습니다. 돈이 모자란대요. 모자라면 분명히 누군가 회사 돈을 갖다 쓴 겁니다. 썼는데 기록을 못했을 뿐이에요. 돈이 모자란다고 해서 담당자가 자기 지갑에서 돈을 쓱 꺼내가지고 딱 현금을 채워버린다? 그러면 안 됩니다. 예, 그러면 뭐 현금 담당자 누가 하려고 그러겠어요. 예, 뭐 맨날 모자라면 내 돈 갖다 꼬라박으면 절대 안 되겠죠.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로 현금이 부족하더라. 그러면 회계 처리를 현금 계정 대변에다가 3만 원 부족하다 이렇게 장부를 고쳐야 돼요. 근데 어디에 썼는지를 모르겠어. 그래서 현금과 부족 3만 원 이렇게 잡습니다. 만약에 하루 이틀 지나서 영업부 박대리가 저기 출장 가면서 택시비 3만 원을 가져간 거였어요. 그것이 밝혀졌어 나중에. 그러면 바로 현금과 부족 대변에 3만 원 적어서 이거 제로 만들고 차별에 여비 교통비 하고 비용 처리하면 현금과 부족 제로가 되고 나중에 여비 교통비 3만 원하고 현금만 딱 남아서 대차가 딱 맞게 돼요. 네, 그렇게 중간에 정리되는 게 대부분인데 여기도 만약에 결산일까지 원인이 안 밝혀진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는 잡손실로 처리한다. 현금 과부족은 대변에 적어서 없애주고 똑같이 3만 원 적어버리면 잔액이 제로가 되죠. 이때는 잡손실로 3만 원을 처리해라. 네, 이렇게 흘러가는 게 현금 과부족입니다. 네, 현금 과부족 가끔 시험에 나오니까 이 흐름을 알아두시면 돼. 현금과 부족은 현금이 많이 과다하거나 또는 부족할 때 원인이 안 밝혀질 때 임시적으로 일시적으로 적용하는 개정 과목이다. 그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러니까 현금과 부족은 현금의 반대쪽에 가면 돼요. 현금이 남았다. 그러면 차변에 현금 적어. 장부를 고쳐야 되니까. 그럼 대변이 현금 과부족이 돼요. 현금이 모자라더라. 그러면 대변에 현금을 적어요. 분명히 현금 나갔으니까. 근데 왜 나왔는지를 모르니까 차변에 현금 과부족. 아셨죠? 현금이 과잉이다. 차변에 현금, 대변에 현금 과부족. 현금이 모자란다. 부족하다. 그러면 대변에 현금, 차변에 현금 과부족. 딱 정리됐죠? 그 다음에는 그 반대로 딱 정리하면 돼요. 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문제풀이를 통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참 알 수가 없네.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단기 금융상품. 여기서 단기라는 말은요, 여러분들 우리 회계에서 단기라는 말 참 많이 나옵니다. 무조건 1년입니다. 1년. 만기가 1년 이내에 도래하는 금융상품을 우리가 단기 금융상품이라고 말합니다. 이 단기 금융상품은 현금성 자산은 아닌 것이죠. 왜 현금성 자산은 아니냐? 아까 금융상품 중에서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가 되려면 만기가 3개월 이내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단기 금융상품은 만기가 1년 이내에 도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하면 3개월까지는 현금성 자산이니까 여기서 1년이라는 것은 4개월부터 1년이 되겠죠. 4개월부터 1년. 아무튼 보통 1년 이내. 현금성 자산이 아닌 금융상품은 다 단기 금융상품입니다. 어떤 것이 있느냐? 기업이 1년짜리 정기예금에 가입을 했다. 또는 1년짜리 정기적금을 우리가
단기 금융 상품이라고 합니다. 벌써 3년짜리, 2년짜리 뭐 이렇게 되면은 단기 금융 상품이 아니에요. 이게 장기예요. 그건 장기 투자 자산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단기 금융 상품은 만기가 1년 이내에 도래하는 정기예금과 정기적금을 말합니다. 또 우리가 금융 상품이라는 게 참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금융 상품이라는 게 참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정기예금, 정기적금은 아주 오래 전부터 이 금융시장이 자본시장이 이렇게 다양화되고 뭐 우리가 옛날에 은행 하면은 뭐 시중은행 몇 개 이게 다였잖아요. 지금은 제2금융권 그다음에 신협 또 새마을금고 이런 것을 비롯해 가지고 여러 가지 투자 금융회사들이 굉장히 지금 많아요. 예. 그래서 여러 가지 금융 상품들이 참 많은데 다 열거할 수는 없겠지만 여기 쭉 나와 있는 뭐 양도성 예금증서, 종합관리 계좌, 뭐 종합자산관리 계좌 또는 환매채, 기업보험 이런 것 등이 있다 이겁니다. 여기 등이 있다. 이거 여기다 다 실을 수가 없어요. 계속 나오니까. 네. 여러분 요새 그 법무부 장관 그 사고 때문에 국민들이 경제 공부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예. 무슨 우리 그 집단 투자하는 거. 예. 우리가 보통 이제 여러분들 투자할 때 개인들이 이렇게 알아서 투자를 못 하니까 집단 투자를 하잖아요. 네. 투자회사에 되게 한국 투자 뭐 투자금융 이런 데다가 이렇게 맡기면 거기에서 이제 채권에다도 투자하고 국내 주식에도 투자하고 해외 뭐 중국 시장 또는 뭐 독일 시장, 미국 시장 이런 데도 이제 이게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걸 우리가 보통 뭐라 그러죠? 이렇게 집단 투자하는 것들을 보통 우리가 쓰는 용어가 있죠. 잘 모르시나요? 뭐에 가입한다 그러잖아요. 응? 네, 펀드에 가입한다 그러잖아요. 펀드. 예. 그러니까 요새 펀드 얘기 많이 듣지 않나요, 여러분들? 뉴스에서. 펀드.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예. 근데 알고 보니까 이 펀드 시장의 70%가 다 사모펀드라는 거예요. 사모펀드. 사모펀드가 이제 그 조장관 부인의 오촌 조카가 조장관이 이제 그 집이 원래 부자잖아요. 예. 이제 그 저 지정 공무원 청와대 그 공무원으로 이제 임용이 되니까 이 주식시장에 직접 투자했던 그 주식을 다 팔아야 돼요. 팔아야 돼. 예. 이제 공무원이 되면 직접 투자를 못 해.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오촌 조카가 여기 이제 당숙관이죠. 그러니까 예. 당숙한테 당숙모죠. 당숙모. 예, 그 교수라는 분 당숙모한테 제안을 하는 거야.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하면서 자기가 옛날에 아마 그런 투자회사에 좀 근무를 한 모양이에요. 나이도 젊더라고요. 그래서 막 책도 썼어. 그 펀드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그 책을 이렇게 막 전달해 주면서 내가 이런 실력이 있다 그러면서 사모펀드 하나 좋은 걸 소개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마침 공무원이 되면서 이게 이제 직접 투자는 안 되니까 간접 투자, 펀드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 지금 그 저 한국 종합 투자 그동안 투자를 해준 그 사람한테 맡겼으면 이 일이 전혀 안 터질 텐데 그 오촌 조카가 자기가 해준다고 그러니까 또 지방간이니까 어떻게 그러면 그렇게 하자 그래가지고 아마 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사모펀드가 국민들이 뭔지 응? 좋대. 예. 네. 좋대. 갈 때 퇴실 찍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간접 투자하고 있는 그 펀드에 한 7할이 사모펀드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펀드에 간접으로 뭐 어떤 그 보험회사나 이런 회사를 통해서 지금 투자하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그게 사모펀드가 그 안에 있다는 거 누가 알겠어요? 모르죠. 그만큼 우리가 이런 금융상품에 대해서 새로운 파생 상품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근데 사모펀드도 또 알고 보니까 그 성격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 성격이. 그게 또 막 전문 용어로 나누어지고 이러한 파생 상품들이 전부 해외 시장에서 처음에 개발이 되고 하다 보니까 전부 영어로 되어 있고 이래가지고 알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여기서 기타 단기 금융상품 이렇게 이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단기는 1년 이내의 모든 금융상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정기예금, 정기적금이나 이런 단기 금융상품보다도 우리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거, 당좌자산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건 보통예금하고 여기 단기 매매증권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단기금융상품이라는 것을 하고 있는데 단기금융상품 중에서 다른 거는 여기서 자세히 설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재에 단기금융상품 중에 단기매매증권은 아주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어요. 출제가 굉장히 많이 되고 또 모든 기업들이 이제 그 예금 외에 투자 수단으로 이 단기 매매증권에 직접 투자를 꽤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 매매증권에 대한 회계 처리를 상세하게 여기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10분간 쉬었다가 단기 매매증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